저는 마을 아카이브의 유한주라고 합니다. 대면 강의였으면 강의실에서 다 100% 이제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면 좋은데요.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이렇게.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들 댁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편하신 복장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마을 자원의 개발과 활용인데, 제목이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그냥 마을 여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마을 여행이 우리나라 관광 정책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마을 여행을 하고 있는 이런 기관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이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마을 여행에 대해서 이제 초입 막 들어가는 입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은 어려워요, 근데. 지금 화면이 다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 좀 어렵죠?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게 뭘까요? 자,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국내 관광. 아마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적 경제와 국내 관광이 같은 맥락으로 지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지역 기반의 관광의 사례인데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지역 관광, 지역 기반의 관광 사례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번, 그다음에 2번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 관광을 또 영어로는 CBT라고도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 목차를 보게 되면 다들 이제 어려워요. 지속 가능한 관광, 사회적 경제, 국내 관광, 지역 기반의 관광 이렇게 돼 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개념이 다 잡히실 것 같습니다. 제 주특기가 뭐냐면은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설명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그 채팅창에다가 채팅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의 개념인데요. 일단 이 개념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을 여행 쉽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갖고 온 사진은요.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다음 중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보면은 관광은 여러 가지 제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만들기, 생산하기 위해서 오염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폐수도 나오고 이렇게 오염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관광은 그렇지 않대요. 폐수도 나오지 않고 어떤 굴뚝에서 나쁜 어떤 그 가스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굴뚝 없는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십니까? 동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이 한 100여 년 정도 쭉 유지가 되다 보면 과연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 이를테면 뭐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그러한 사례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은요, 굉장히 큰 산업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1950년대 이후로는 그 연 12% 정도 성장을 한 굉장히 고성장한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GDP 한 평균적으로 한 10%를 차지하게 되고요. 전 세계 노동력의 한 8%가 이제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만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광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일단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여행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아주 먼 옛날로 한번 고대로 한번 가볼 건데,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한번 가볼게요.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여기 이타카라고 하는 곳에서 이쪽에 원래 집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집인데 트로이로 가죠. 가는 목적은 놀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그 페넬로페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이제 전쟁을 떠나기 위해서 몇 년간 비우게 되면은 이 아내를 누군가 차지하게 돼요. 물론 이 아들은 죽음을 당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내와 아들을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게 돼요. 우리가 멘토란 말 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솔자, 뭐 지도자 이런 사람이기도 한데 나이는 훨씬 많지만 이 친구였던 멘토에게 아내와 아들을 맡기고 트로이로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고 다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집에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면은 10년 걸렸어요. 10년. 물론 이제 거리가 좀 먼 것도 있겠지만은 가는 도중에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이제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괴롭히고 온다는 거죠.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이렌의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는 요정이 살아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노래를 부르면 이 선원들이 이 노래에 유혹이 돼서 바다에 빠져서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오디세우스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배 기둥에다 자기 몸을 묶었대요. 그래서 이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세이렌의 섬을 무사히 탈출을 하게 되고 그럼 무사히 집에까지 이타카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난관이 뭐였냐면은 칼립소 요정이라고 하는데 이 칼립소 요정이 또 오디세우스 유혹을 해서 한 7년 정도 또 몸을 묶어 놓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거쳐 가지고 이제 이타카라고 하는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 오디세우스의 영웅심을 만들기 위한 어떤 서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것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다.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것이었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 요정 있죠.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 보면 보일 텐데 한번 내가 유혹할 테니 유혹에 한번 빠져봐 해가지고 이것을 기업이 로고로 만든 채용한 기업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커피의 향에 한번 빠져봐. 헤어나지 못할 것이야. 예,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보시면 그 로고가 인어공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이렌이라고 하는 이 소리는 굉장히 위험한 소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응급차라든지 뭐 소방차를 지나갈 때 우리는 사이렌을 울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세이렌에서 사이렌으로 그 사이렌의 유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과 또 비슷한 단어를 가진 것이 관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과 관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구분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여행과 관광. 그래서 여행과 관광을 저도 이제 애매해가지고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것, 이것이 여행이고, 관광은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선, 문물 따위를 구경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행과 관광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행이 가는 과정이고 관광은 그곳에 가서 벌어지는 행위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옆에 있는 일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럽도 그렇고 여행과 관광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혼용해서 쓰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해외에서 여행의 기원, 그다음에 국내 여행의 기원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온천이라든지 얼마 전에 그 폐막을 했지만 이제 올림픽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신전을 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여행의 형태로 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중세로 되게 되면서 어떤 십자군 전쟁에 의한 어떤 성지순례로 종교 관광인 거죠. 그렇게 가고 이제 근대에 와서는 영국의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철도 관광을 시작을 하게 돼요. 토마스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목사인데요. 이분이 처음부터 관광을 하려고 했던 분은 아니고 목사하고 당시 영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또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차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기차 객실 안에서는 뭘 금지시켰냐 하면은 술을 금지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꽤 긴데 그 시간 동안 알코올 중독자들도 술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토마스 쿡이 그러면은 이 기차를 한번 타보자.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곳에서 저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치료를 하고 뭐 다시 돌아오자 이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러다가 이것이 대륙과 대륙 간에 가게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토머스 쿡은 철도 관광으로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산업을 시작했던 거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머스 쿡 여행사는 굉장히 큰 여행사였고 항공사도 가지고 있었고요. 리조트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큰 여행사였는데 코로나 직전 2019년도에 합병이 되게 돼요. 여행 산업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현지에 있는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이 그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잖아요. 근데 토머스 쿡은 여지껏 뭐냐면은 계속 그 재래식의 어떤 수동적인 예약 시스템을 계속 고수를 했던 거죠. 온라인 예약 이런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관광 생태계와는 이제 화합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토머스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여행 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과 여행이라고 하는 산업이 발달됐고, 그다음에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요. 뭐 통일신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에 가서 이제 불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 유교를 배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문물을 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로 오게 되면은 임금이나 중국 사신 행차를 구경하는 이런 것을 뭐 광국지광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말도 있어. 관광의 유래가 관이 본다라는 뜻이고 광이 빛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본다. 그래서 임금님의 행렬을 보는 것이 관광이다. 뭐 이런 유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를 하게 되고 이 식민 지배를 한 것이 성공적이다. 이것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거고 또 한 가지가 일본 열도에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나라 조선에서 한 3번 정도 박람회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 이제 여행도 다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경성관광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 중에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벚꽃을 즐기는 것도 이때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벚꽃을 즐기는 벚꽃 유희가 최초로 시작됐던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를테면 벚꽃 축제가 처음으로 시작됐던 곳. 일제강점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뭐 진해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뭐 경주 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벚꽃이 이 어떤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어떤 관광으로서 시작했던 것은 언제냐면 1911년 정도고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서울에 있는 우이동이래요. 북한산 밑에 있는 우이동. 그곳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벚꽃이라고 하는 이 꽃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즐겼던 꽃 유희했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본의 어떤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이곳 우이동에 많이 심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경운선을 타고 창동역까지 와가지고 우이동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벚꽃을 즐기다가 경성에서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인 거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남산 쪽으로 벚꽃을 또 식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그 이후에는 1920년대 와서는 창경원이라고 하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또 바꾸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 내에서 이제 벚꽃 축제를 이제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사는 나라, 이를테면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있죠. 뭐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좀 잘 살기 때문에 경치가 좋은 자연 경관이 좋은 그렇지만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관광을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그 돈을 그곳에 쓰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되면 그 나라도 우리 때문에 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세계에서 나온 여가 생활,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이런 것들이 제3세계 관광 목적지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제3세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1세계 사람들의 이 생각은요, 맞아떨어졌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일단 지역이 경제적으로 관광지가 있는 곳은 되게 좀 발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그대로 낙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용이 그 나라에서 돼야 되는 거고, 그 나라가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뭐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전통적인 것들이
많이 파괴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이 여행을 하는 참가자의 문제일까? 아니면 여행을 만드는, 이 행위를 만드는 관광업체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업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보다는 일단은 소비자들이 뭔가 좀 바꾸어지기를 스스로 이제 바꾸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윤리적인 소비. 내가 그곳에 가서 지출을 하지만은 이 지출이 그쪽 경제에, 그쪽 지역에 영향이 있는 이제 그런 지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어쨌든 그곳에 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행을 통해서 만족감을 갖고 돌아가긴 하는데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을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그곳의 현지 환경을 파괴시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행을 즐기는 여행자의 몫이다. 여행자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윤리적 소비,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이 여행 산업에 조금씩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한 3명 정도 되는 청년일까요? 한 10대 정도로 보이는 3명이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지는 않고요. 이제 외국인 거고, 다음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낭떠러지가 있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이제 네팔 사람들이래요. 보시면은 그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 서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니까 보통 한 15박 16일 혹은 뭐 한 달 가량 이제 트레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한 달 가량을 그 먹어야 되는 그런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요. 그 사람들이 바로 포터라는 사람들이에요, 포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고산지대 사람들은 아니고 밑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관광객과 마찬가지로 고산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짐을 올라가고 올려다 주는 그 운임으로 받는 비용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도 자기 몸무게의 한 3배 정도 되는 많게는 100kg 이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고, 트레크들이 어떤 고어텍스 신발에 기능성 등산복에 그다음에 좋은 잠자리 이런 것을 이런 환경에서 이제 산을 오른다면은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들이 가다가 다치거나 혹은 고산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은 한 5불 정도 주고서 내려가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짐은 또 다른 사람 또 나눠 가져서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히말라야 상품을 파는 여러 여행사들이 봤을 때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사들이 조금씩 바꿉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포트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기준, 제한을 두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키는 그 여행사들에게 뭐 인정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팔에 가면 자주 보이는 푯말이에요. 되게 녹슨 푯말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포트가 포트라고 하는 직업이 이 트레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 경고 푯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리즘 컨설이라고 해서 가지고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만족도 주지만은 이것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파괴하는 이제 그러한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았어요. 포트들에게 날씨와 고도에 맞는 방한 방수 장비가 제공되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충분하게 치료를 해주고 또 여행자 보험도 가입을 해주자. 그리고 보온을 위해서 침구와 적당한 숙소, 그다음에 연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산병에 대비한 응급조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고 모든 짐의 무게는 30kg를 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기준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어제 여행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행위들은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의 인권을 어떻게 보면은 파괴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문제 해결,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런 과정도 이것을 보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 관광의 모습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어딜까요? 요즘 이제 여행을 많이 못 가시는데, 아마도 이런 그 휴양지를 되게 가보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어디냐면요. 몰디브라는 곳이래요. 몰디브.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 몰디브라는 섬은 조금 멀기도 멀어요. 멀기도 멀어서 좀 이렇게 여행 경비도 좀 비행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 좀 비싸긴 합니다. 이 몰디브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나라의 크기는 한 강화도 정도, 인구는 한 파주시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크거나 그런 곳은 아니고, 그리고 섬의 그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곧 없어지게 될 나라, 그것이 몰디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디브라는 나라를 가게 되면 수백 개 되는 섬, 산호초 섬이 있는데 여기 섬이에요. 여기 섬이고 섬 하나를 리조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섬을 쭉 연결해가지고 복도로 연결해가지고 여기 방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몰디브로 가는 여행을 가는 주로 뭐 신혼여행 많이 가겠지만 이런 사람도 가게 되면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신혼여행 가게 되면 뭐 바다에서 여러 가지 뭐 스쿨링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체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휴양 말 그대로 나는 가서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이곳을 많이 가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채 그 프라이빗한 리조트 나오고 바다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면 또 풀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식사는 이제 뷔페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한 이 몰디브라고 하는 곳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어쨌든 인구 수는 한 30만 명밖에 안 되지만은 관광철이 되게 되면 그 주민들의 3배, 4배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섬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개의 그 산호섬들이 이렇게 하나의 리조트로 되는데 여기 하나는 하나의 섬을 쓰레기 섬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쓰레기 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동남아시아에 가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쓰게 되면 그것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리조트, 그다음에 뭐 식당 뭐 이런 곳들이 대부분 이제 가져가게 되게 되면서 지역 주민과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 보자, 돌아가게 하자라고 해서 서서히 이제 영국부터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이게 공정 관광, 공정 여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그 우리나라도 그러면 불공정한 사례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불국사래요, 불국사. 불국사고 불국사 앞에 보면 지금이야 뭐 문화재 보호 때문에 못 올라가지고 예전에 그 어느 여고 같은 여자 고등학교인데요. 이 계단에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빼곡하게 다 앉았어요. 이렇게 해서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당시에 그 한 500명 정도 되는 학교 학생들이 한꺼번에 가가지고 하나의 숙소에서 잠을 자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많지만 경주라는 거죠, 경주.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곳은 항상 그 도시에 비해서 또 과잉 관광객이 몰리게 되었다라는 거고, 요건 이제 식판인데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게 되면 식판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줬대요. 그 식판에는 김치 한 조각, 김 한 장, 밥 두 숟가락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숙소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학생이 그냥 그만큼 푼 거예요. 급식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숙소에서 나오는 식사의 문제는
식당들도 많이 개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다 알려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식사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사례는 서울에 있는 사례인데요. 혹시 이화마을 가보셨나요? 이화마을은 그 산동네인데요. 그곳에 벽화에 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벽화를 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1박 2일이라든지 뭐 무한도전 이런 프로그램이 몇 번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기도 한데요. 하나는 꽃 계단이고 하나는 잉어 계단이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서 저곳에서 사진도 찍게 되고 이것이 그 중국까지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이파라고 발음이 나면은 굉장히 뭐 좋은 뜻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화대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되고 중국인들은 이곳을 올 때 새벽, 밤 가리지 않고 수백 명이 오게 되고 오게 되면서 이제 그 중국 사람 입장에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닫혀 있는 문을 밖에서 슥 연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셀카봉을 집어넣고 사진을 막 찍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관광객 입장에서는 뭐 그것이 하나 재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곳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주권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보금자리잖아요. 밖에서 아무리 그 힘들고 그런 일을 하다가 와서 쉬어야 되는 곳인데 관광객이 와서 그렇게 함부로 문을 열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굉장히 참기 힘든 일인 거죠. 그리고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 지역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동의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한 이분들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 이렇게 사진에 보이듯이 빨간 락카로 경고성 글을 쓰나요?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그리고 오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그 꽃 계단과 잉어 계단은 다 지워버립니다. 지금도 지워진 상태고요. 그래서 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뭐 재판을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또 지역 사회와 그다음에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떨어진 정책으로서 다가왔을 때 이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광 그 벽화 관광이라고 하는 곳의 시작점이 이화마을이기도 했는데 그 이런 문제들로 발생해 갖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꼬여 있는 지역이 이제 이화 마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과잉 관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관광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혹시 그리고 뭐 이렇게 사회 용어인데 예전에는 그게 사용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용어인데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에 임대료가 되게 싸요. 어떤 동네가 있는데 그리고 교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주로 이제 문화, 예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는 문화인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을을 조금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이분들에 의해서 지역에 벽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뭐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특성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와요. 그래서 유동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임대료가 저렴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저렴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임대료 비싼 임대료를 내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대규모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도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이제 비싼 동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 마을의 정체성을 만들었던 문화예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탈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공실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마을이 점점 이제 사람이 그 상권이 이제 죽어가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을은 예전에 그 문화예술인들이 하기 그 이전으로 돌아갔느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더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정체성도 없어지게 되고 어떤 그런 하나의 오명, 지역적인 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게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과잉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많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사람들을 오게 해야 되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 그 다른 말로 좀 이렇게 익숙하게 들었던 용어로는 아마 공정 관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 관광. 공정 관광이 좀 어렵다. 그러면 혹시 공정 무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공정 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정.
그러니까 불평등하지 않고 서로 간의 이익을 나누어 갖는 이제 그런 구조를 공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이라고 단어를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 공정해야지 지속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공정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관광을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요. 정진을 시킨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이제 공정 관광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009년도에는 세계관광기구에서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회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현실의 관광객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관광으로서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지속 가능성,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개념을 되게 포괄시키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전통적인 관광의 모습보다는, 이런 공정관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많이 좀 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공정관광은 우리나라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늦게 들어왔지만 영국이나 미국 보게 되면 1980년대에 캠페인 뭐 이런 뭐 국제사회가 파괴되고 있는 사람 환경 구조를 그 다음에 국영보단 경험과 소통하고 삶을 공유하자라고 하는 어떤 지역과의 연대, 그 다음에 그 소통을 하는 이런 관광의 형태로 가자라고 하는 지향점들이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매진 피스라고 하는 NGO에서 2007년도경에 제1회 공정여행 축제를 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널리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07년도 민간 단체에 의해서 공정관광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여행자, 그다음 지역 주민, 그다음에 관광 산업이 평등한 구조를 갖자. 이것이 공정 여행이 추구하는 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관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공정관광, 공정관광 하는데,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공정관광 하면은, 그게 뭐야라고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공정여행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공정여행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다른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뭐라 쓰냐면은, 그들은 책임관광이라고 말을 써요. 리스폰시블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게 책임 관광 그러면은 왠지 좀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거든요. 뭐 어떤 뜻이냐면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한다면은 어떤 강자와 약자 간의 어떤 위계 관계를 나타내주는 용어로 될 수 있다 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는 책임 관광이란 말보다는 공정 관광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공정 관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이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불공정 사례가 많았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 관광이나 공정 관광이 나타났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불공정 사례들이 그렇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아까 이화마을 봤듯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나서 이것을 계속 공정 관광이라고 하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좀 대체되는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를 썼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그 대체되는 용어를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지속 가능한 관광. 너무 길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네 글자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맨 첫 화면에 보여드렸던 건데요. 바로 마을 여행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 마을 여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꺼내기 위해서 공정 여행 갔다가 지속 가능한 관광 갔다가 다시 또 마을 여행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관광이나 책임 관광이나 뭐 생태 관광 이런 관광들의 명칭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칭에서 딱 드러나는 어떤 그 관광의 형태가 모습이 잘 보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경제, 그 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이런 것을 동시에 이제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있다. 약간 좀 뚜렷해진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관광이 공정 관광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용어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고요. 그리고 이 공정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 관광이다라고 정리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중관광이 가지고 있는 가치다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외 여행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행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요. 여행은 돈 주고 가서 그 여행 관광이라고 하는 그 한 4박 5일 기간에 내가 즐기다 오는, 극대화시켜서 즐기다 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행은 그냥 살아보는 거다. 이를테면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쓰죠. 뭐 제주도 뭐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듯이 그 여행은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관광 시대는 끝났다. 이제 관광이 아니라 그곳은 사는 어떤 삶의 연속이다라고 보는 거고 모든 것이 관광이다. 더 큰 포괄적인 명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관광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바뀌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관광이 제가 볼 때는 아마 2, 3년 후는 더 많이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이 큰 위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기존 관광에서 새로운 관광으로 바뀌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회적 경제와 국내 관광인데요.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파트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하는 지역 기반의 관광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이거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혹시 요 알록달록한 이 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다음 장으로 가게 되면은 SDG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요즘 이제 올림픽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낯설지 않은 나라가 입장하게 되면 저 나라 무슨 나라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그 나라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 나라 선진국일까 후진국일까? 혹은 우리나라보다 잘 살까? 면적은 넓을까?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그 나라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됐던 것이 경제적 지표였다는 거죠. 그 GDP라고 하는 저 나라의 경제적 수준은 이만큼이야.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GDP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가의 지표이기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GDP 자체가 그 나라를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까라는 거죠. 이를테면 그 나라가 GDP를 올리기 위해서 이를테면 뭐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들이 GDP를 올리기 위해서 아마존에 있는 열대의 밀림을 다 개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GDP가 올랐다. 혹은 어느 나라는 GDP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이렇게 하면서 GDP 올랐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GDP만으로 국가를 평가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것만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일단 뭐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17개의 큰 주제가 있고요. 또 여기서 또 세부적인 또 그런 목표 골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달성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7개 중에 달성한 것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좀 유사하게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1번이죠, 1번. 그러니까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고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달성하고자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17가지 주 목표가 있고요. 169개의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주제는 이제 세 가지예요. 인류 보편적인 문제라든지 지구 환경의 문제, 경제 사회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공정관광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마을여행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경제라고 또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는데요.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어떤 지역 관광과 지역 사회에 대한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공평한 의사결정하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자고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고요. 그다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살펴보면은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자. 지역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켜서 지역 서비스를 확충하고 또 윤리적 시장을 확장하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지고 있는 요 핵심 내용이랑 사회적 가치가 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랑 얼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 지속 가능한 관광, 공정 관광은 2009년도 이매진 피스라고 하는 NGO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갖고 올라온 개념이라면 사회적 경제는 2007년도에 법제화되게 되면서 위에서 내려온 그런 그라고 보시면 될 거죠. 조금 그 부분 좀 다른 거고요.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지속 지역 기반의 경제와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도 그 시작할 때 이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회적 경제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1섹트라고 하는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이것이 이제 정부죠, 정부. 그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런 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섹트가 민간 기업이에요. 영리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하지 못하고 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이런 문제들, 이런 뭐 기부라든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느냐? 그것이 이제 3섹트가 하는 것이 NGO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NGO도 3세트까지 있지만 이것이 과연 사회의 모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또 틈이 있다는 거죠. 그 틈을 메꾸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혼합형 모델, 4세트,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하면서 그 기업이기 때문에 가지고 그 어떤 이윤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그 사회적 기업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랑, 그 다음에 그 전에 NGO들 뭐 이런 것과 함께 그 공정여행을 한번 하는 그런 여행사들이 있었어요. 그 여행사들이, 이런 여행사들이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이 되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열된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면서 공정여행을 실현했던 1세대 여행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마을 해설사가 되잖아요. 마을 해설사가 되고 계속 이제 뿔뿔이 프리랜서식으로 하셔도 되겠지만은 어떤 지역의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혜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들과 함께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마을 여행 뭐 조합 협동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사회적 경제와 국내 정책을 보게 되면 사회적 경제도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극화 완화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관광 정책들도요, 굉장히 올바르게 계속 추진되고 있었는데, 관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취약한 지역 관광에서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관광 정책이 추진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지역 관광 정책도 보면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어떤 이 정책들의 또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들, 이런 혜택들을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사회적 경제 중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아요. 전체 업종 중에 한 14% 정도고요. 그 수도권 이외 지역은 한 42%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관광이 이렇게 많아라고 하시겠는데, 뭐 굿즈를 만든다든지 기념품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관광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관광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사회적 경제로 많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들을 이제 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국내 관광 정책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일단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해서 그 급여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사업 개발비도 1년에 5천에서 최대 이제 1억까지. 이게 최대치인데요. 사업 개발을 하는데 쓰는 비용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사회보험료라든지 아니면 판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 진흥원
그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관광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속 마을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관광 도래 PD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관광 벤처라고 하는 중기청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기타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게 되면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 그다음에 관광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이게 동시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도 보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주는 걸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관광 정책도 보면은 어떤 관광 도래 PD 지원이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관광공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그 관광 정책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관광 두례라고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주민이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뭘 만드냐면 관광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소비자들은 관광 굿즈라든지 상품에 대한 구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이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러한 개념,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관광 두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역 기반 관광의 사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역 기반 관광,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영어로 CBT라고 하는데 단순합니다. 커뮤니티 베이스가 된 투어리즘이거든요. 그 지역 사회가 기반이 된 지역 사회에서 하는 관광. 이걸 쉽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가 네 글자로 마을 관광, 마을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은 좀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요. 이렇게 멋있게 보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거든요. 마을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여기서 마을 여행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행자와 주민 모두 공존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 외부에서 사람이 와서 이곳에서 우리 마을에서 돈을 쓰게 되면 이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 모종린 도수라고 골목길 자본론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보면 골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 콘텐츠들이 있다는 거죠. 기억, 추억, 역사, 감성 이런 골목도 어떻게 보면 문화 산업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관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도시 관광 활성화는 양날의 검으로서 지역 경제 소득 증가와 도시 활력 제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관광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랑 그다음에 관광이 만나가지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었는데 어떤 그 사회적 경제와 관광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관광이라고 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 기반 관광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뭐 마을 여행도 포함이 되겠지만 마을 여행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지역 해설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양성된 그 지역 주민을 쓰는 거죠. 이거는 대기업 여행사들도 따라갈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지역 해설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오래 사셨던,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을 지역 해설사를 고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자.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이제 마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 2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걸어 다니면서 자동차를 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화마을에서 잠깐 봤듯이 지역 주민들이 관광지라고 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정주권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센터라든지 여행에 약간 좀 소외가 되었던 이런 계층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자가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재방문할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뭔가 어떤 그 매력이라든지 이런 걸 주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 사례들도 소개를 하고요.
이를테서 뭐 남양읍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마지막 이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에 여러 가지 우리는 이 마을 여행의 가치를 담고 싶어요.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외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행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원들, 개발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은, 개발된 자원들을 어떻게 이것을 흥미있게, 재미있게 전달시켜 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체험 상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지역 기반 관광 사례를 3개를 준비했는데요. 뭐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3개 업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사계절 공정여행이라고 해요. 사계절 공정여행은 성수동에 있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두 공장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 최근 들어서 상업 지역으로 많이 이제 탈바꿈된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곳에서 스타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은 이곳을 성수동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회적 기업의 성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이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지형을 보게 되면 대부분 평지예요, 평지. 그래서 장애를 가진 뭐 휠체어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계절 공정 여행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대부분이 사회적 경제 탐방을 하는,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사회적 경제가 순환되는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에 요게 마을 여행 코스 중에 하나 있는데, 마리몬느라고 있는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 있죠. 이 그림들을 가지고 굿즈를 관광 상품 이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 사람이 와서 물건을 하나 삼으로써 이것이 어떤 사회적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이 투어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창업을 했고요. 또 그해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바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물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아직 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 기업은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을 지역 기반으로 한 사계절 공정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사를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을 산책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여기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원래 그 여행사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국어가 가능한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이런 다양한 언어권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을 한번 설명해보자, 지역 마을 여행을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실제로 이것이 여행 횟수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신촌, 홍대가 가지고 있는 상권들, 이 젊음이라고 하는 이런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와서 명동도 보지만은 신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또 최근에 또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행 콘텐츠로서는 충분히 있었던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온다고 해도 충분히 언어적으로 소통해서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준비되는 과정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을협동조합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인스타그램, 연남 스타그램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이거 1박 2일 프로그램인데, 엄마와 딸이 와서 경의선 숲길도 보고, 그 다음에 신촌이라든지 이런 곳에 쇼핑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는, 그 다음에 다음 날은 망원동을 돌아보면서 망리단길이라고 하죠. 그것도 보고, 그 다음에 망원시장 가서 지역 화폐로 물건도 사고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판매가 네이버에다 팔았는데 네이버에서도 좀 도와줘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완판을 이뤘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서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방에 사는 분들이 엄마와 딸이 많이 신청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을 산책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했고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수동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좀 활동의 반경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좀 좁아진, 그래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마을 아카이브입니다. 그 성수동이 가지고 있는 지역 기반의 어떤 콘텐츠, 그 다음에 그 마포가 가지고 있는 지역 기반의 콘텐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끌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을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동북 사구 지역이에요. 서울 동쪽의 의정부 방향으로 치우친 노원구, 그 다음에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4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4개 지역을 묶은 이유는 뭐냐면 4개 지역이 유사한 역사성과 그다음 지리적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개 지역을 엮어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였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원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자.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콘텐츠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우연히 마을 여행이라고 하는 아카데미 과정을 듣게 돼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거고, 2018년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됐고요. 앞서 만났던 2개 업체보다 한 1년 정도 빠르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의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 정리는 하지 않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시고 여기에 대한 개념을 다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사람과 사람. 공동체가 되죠.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지만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과 시간이 만나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카이브가 되는 거죠.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과 공간을 연결되게 되면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카이브는 사람, 시간, 공간과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이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마을 아카이브가 마을 아카이브는 아시겠지만 저희 업체예요. 저희 업체고, 저희 마을 아카이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것을 어떤 시대식으로, 시간 나열식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아카이브가 걸어온 발자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도 이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강사였어요. 역사 탐방 강사를 쭉 교육 여행을 주로 했었던 거고요. 이 역사 강의의 주 대상은 초등학생이랑 가족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한 17년 정도 주로 어디서 했냐면 이곳에 가까워요. 동탄 아시죠? 동탄 병점 지역. 집은 서울 도봉구인데요. 여기까지 와서 했던 거고, 그 주말에 계속 이제 버스로 출발을 했던 거고, 동탄에 뭐 한 5개 팀, 그다음에 병쯤에 3개 팀, 이렇게 팀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뭐 계속 밖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낯선 동네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7년 동안 역사 탐방 강의를 하다가 우연히 지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알게 된 거예요. 지역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를 맡겼는데, 인문학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역사가 공주부여나 경주라든지 뭐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공부하는 과정 중에 보면은 그 지역을 공부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2012년부터인데요. 그래서 지역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가 2017년도에 이제 그 마을 여행 아카데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됐던 거고, 그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끼리 한번 마을 여행을 한번 진행해보자. 물론 이 아카데미 과정은 한 달 만에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남아있는 그 주민들과 함께 마을 여행을 돌아가면서 강사 해설도 하게 되고, 그렇게 쭉 순회를 하는, 그러니까 노원도 갔다가 강북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쭉 우리끼리 뭐 포스트도 만들고요. 그리고 여행 상품도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렇게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에서는 뭐 공동체 3명 이상 모여가지고 뭐 이웃 알기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적게는 200만 원부터 해가지고 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식사비라든지 차값, 뭐 다과비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선정된 이 예산으로 우리가 지역에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들을 한번 녹취를 해보는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것이 그 당시에 아궁이라고 아마도 궁금한 이야기, 줄여서 이제 아궁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있는 자원들 이런 것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이 좋게도 2017년도에 같은 해인데 공정관광축제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 중에 우리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그걸 여기 안에 집어넣어서 한번 했던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북구에 있는 정릉실버복지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마을 여행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는 것은 안산 어촌 민속박물 여기서 가깝네요. 그리고 또 마을 여행, 마을 해설사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운 직업으로 이렇게 등장이 되면서 또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센터에서 잡 토크 콘서트 그래서 직업들을 소개해주는 이런 곳에 가서 마을 여행을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마을 여행 양성 과정을 해달라라고 해서 양성 과정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계속 10월 달인데 그 지역에 보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이곳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사무실 공간이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입주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무료로 사무실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야, 이것을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가져가 보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가치도 담고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건데 사회적 경제로 한번 진출해 보자라고 해서 2018년도에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창업이었던 거고요.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창업을 한 가을쯤에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서둘렀던 것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한 군데서 마을 여행을 진행해달라고 했는데 이 마을 여행을 하려면 학교와 계약을 맺으려면 법인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을 좀 서둘러서 창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가서는 그 마을 여행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한 것이 동북사구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 여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니 너희가 만든 아카데미로 우리가 주민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창업까지 했다. 우리에게 지역사회에서도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동북사구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마을 여행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죠. 같이 만들어가지고 마을 아카이브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무선 송수신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설사가 마이크에다 이야기를 하면 참가자들은 수신기라고 하는 것을 목에 달고 이어폰을 꽂아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또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2018년도에는 뭐 플랩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시흥이에요. 여기 이 동네에서 가깝죠. 시흥에 답사도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가 올해처럼 굉장히 여름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마을 여행하는 것은 좀 힘들다. 그래서 야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도봉 야행이라고 해가지고 하천에다가 소원초를 띄워서 같이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그 지역 인문도시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곳에 선정돼 가지고 마을 여행을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을 했었던 거죠. 2020년 6월까지 진행을 하려는 계획을 잡았는데 좀 안 돼가지고 그리고 2018년도 12월 달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주중에만 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이걸 좀 저변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가족들이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여행을 해보자. 그래서 주말에 만든 것이 이제 땡땡이라고 하는 그래서 동북사구 지역을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래서 총 14번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2월 8월부터는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었고요. 아니, 코로나 전이었죠.
갬성 트립이라고 해서 동부사구 지역에 있는 10명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자원들을 탐방하면서 어떻게 보면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복지 혜택을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무료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지역에서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금천구에 있는 중학교인데 이 중학교 보면 그 주민세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해설자 양성 과정을 중학생을 상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하자 해가지고 중학생 대상으로 마을 활동과 양성 과정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 달에는 경춘선 숲나들이라고 해서 동부사구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 중에 나름 그것도 잘 알려진 그 자원이 이제 경춘선 숲길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여기에 마을 해설사 한 명 들어갔고 그다음에 숲길이니까 생태 해설사도 한 명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명상을 하는 명상 강사도 한 명 들어갔고 그다음에 경춘선이 가지고 있는 추억 자원이 있기 때문에 버스킹 옛날 노래를 들려주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콜라보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족도도 꽤 높았던 거가 있고요. 이게 요 사진은 이제 버스킹을 하는 그래서 원래는 여행 참가자들이 한 20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버스킹 할 때 되면은 한 50명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랑대역이라고 한 역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월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철원까지 마을 여행을 그래서 마을 여행을 지역만 다니다 보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과 연계된 그래서 인물을 찾아간다든지 이를테면 창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경원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경원선의 연장선에 어떤 철원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가보자. 그리고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창동 지역에 도봉구 창동 지역에 머물렀었는데 그 사람이 쓴 임꺽정과 관련된 지역 그래서 철원을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다음 작년 여름에는 관광재단에서 지원해주는 그 통해 가지고 경춘선 숲길 밤마실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이 퇴근을 공릉역으로 하게 하자. 그래서 공릉역에서 만나서 경춘선 숲길을 야간에 걷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마을여행, 공정여행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중용 공정여행 실무자 양성 과정도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마을 여행을 대면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라고 해서 도봉구, 노원구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유튜브로 촬영하는 이러한 영상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경춘선 숲길 온통 체험 나들이라고 해서 경춘선 숲길을 가고, 그러면서 경춘선 숲길 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상공인과 연계하는 마을 여행을 한번 해보자. 이를테면, 그곳에 목공소가 있는데, 목공소에 들려서 도마 만들기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독립서점이 있는데, 그 독립서점에 가서 서점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연계한 소상공인 연계 체험 나들이를 작년 가을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는 진행할 때는 단계가 좀 내려가는, 한 달 동안 내려가는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딱지를 떼고 이제 인정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중요한 사업들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저런 식으로 마을 큐레이터 양성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캠퍼스타운 사업단 경춘선 숲길 식물도감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동북사구 마을 여행도 하고는 있는데 이 마을 여행은 100%죠.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미래카드 연계 마을 그 청소년 미래카드 연계 마을 여행은 뭐냐면은 전국에서 다 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10만 원에 들어있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해줘요. 그래서 이거 카드를 가지고 서점에서 책을 사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을 여행 상품들을 올려놨었습니다. 이건 마을 큐레이터 양성 사업 진행했던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의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주로 이제 마을 기록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마을에 있는 역사 이야기만 들으면 좀 지겹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역사도 이야기는 어쨌든 필요하니까 수업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책 만들기, 이게 예책이거든요. 옛날 책을 만들고 이 옛날 책에다가 어, 도봉구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자원들을 한번 써보자. 써서 그 다음번에 마지막 회차는 뭐냐면 이 쓴 내용들을 녹음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이것을 음성 콘텐츠로 만들자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포토큐브라고 하는 건데 정육면체의 나무가 있는데 여기 나무에다가 사진 스티커를 붙이면 펼쳐지는 방향에 따라서 사진의 모습이 다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드는 체험들을 집어넣어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큐레이터 양성 과정 일환으로 마을 기록 활동과 양성 과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 사구 지역을 그 돌아가면서 이제 교육도 받고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기록들,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음성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면 그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각이 되었을까? 보면은 지자체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도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 도시재생센터라는 것도 생기게 되고, 그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화 시키면서 새로운 명소가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다른 마을에서는 뭐 이런 걸 한다더라 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 대해서 그 탐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방의 필요성을 느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여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마찬가지로 다른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오게 될 때 우리 마을을 소개해 줄 만한 뭔가 기반이 조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 해설사 양성도 하게 되고 여행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자원들, 이를테면 뭐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북카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방, 혹은 뭐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밥집, 뭐 이런 것들도 소개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존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문화 자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제 마을 여행들이 쭉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에 진행됐던 그거요. 그래서 이 공방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목공소였는데 이 목공소에서도 이제 그 도마 만들기 체험을 하는데 도마 뭐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보통 한 40분 정도 우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버닝 작업이라고 하는데 인두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씨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고,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독립서점이에요. 그 지역의 독립서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여행 상품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스 투어예요. 지역에는 1127이라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이 버스의 노선이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가 반환점이고, 여기가 종점이란 말이죠. 도봉산인데, 보시면 이게 도봉로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긋났네요. 그래서 여기 일직선인데, 버스를 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제 가게 되면, 뭐 한 15분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근데 이 버스 노선은 보시듯이 파란색 선인데요. 이 도봉로라고 하는 기준선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이렇게 들락날락. 여기가 이제 여기는 강북구 수유리거든요. 그리고 이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것들을 유심히 살펴봤더니 도봉구가 14개의 행정동이 있는데 그 중에 11개의 행정동을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봉구청이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탁주 막걸리 공장이라든지 재래시장 뭐 신창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거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중요한 자원들은 다 거쳐가고, 그리고 버스 노선의 길이가 시간상으로 한 45분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버스는 여기 수유역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 도봉산역까지 해설을 들게 되면 도봉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17 버스 트립이라고 해가지고 버스에 탄 사람들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무선 송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탑승객이랑 뭐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꽂기만 하면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다 참가자들이세요. 일반 버스 탑승하신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거는 여기 맨 뒤에 숨어가지고 어쨌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소리는 그게 크게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을 버스를 탄 상태에서 마치 관광버스처럼 어떤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알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이제 상품들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어떤 그 지역 스토리 콘텐츠들이 많아요. 수유 삼동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강북구청인데 강북구청이 예전에는 도봉구청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샘표 간장 공장이 있었던 곳이 지금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는데 그런 이야기. 아까 우이동 벚꽃 이야기 했는데 이 벚꽃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탁주 공장 막걸리 있죠. 막걸리 공장이 도봉구에 하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신창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요게 전체 버스 정류장의 절반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마을 큐레이터 양성 과정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두 번째 이럴 때는 이제 실내 강의식의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샘표 간장, 그 다음에 삼양라면, 미원, 인켈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도봉구에 있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다 떠나고 그 떠난 자리는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겼는데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에 있는 자원들 탐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홉 번째에는 뭘 하냐면은 원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혹시 주민들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A4 용지의 절반 정도로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걸 좀 힘들어 하세요. 다들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다들 쓰시고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가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시간은 뭘 하냐면은 이것을 녹음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여기 사진에 보듯이 그 창동 복지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복지관 같은 데 가면 녹음하기 좋은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 지하에 가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노래방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이제 녹음을 했는데 녹음 분량은 한 2분 정도고요. 그래서 이 녹음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 올리냐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고 있어요. 무료 플랫폼이고요. 이곳에 이제 올려서 지금 현재는 그 플랫폼에다가 콘텐츠를 계속 쌓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 자원을 이용해서 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앱으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하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샘표 관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음을 했거든요. 그 녹음 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들은 거죠. 살고 있는 마을 기록 활동가 이상수입니다. 다 듣지는 않을 거고요. 소개하는 지역은 샘표 공장입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 1948년 샘표의 장류 양조장으로 시작으로 1954년 장류 양조장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표이기도 합니다. 40년 동안 도봉구에서 가장 높은 굴뚝으로 지역 상징이기도 하였답니다. 지금은 경기도 이천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샘표 공장 부지는 상동 디샤 아파트가 건립되어 958가구가 입주하여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샘표 간장은 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던 거고요. 그 분량은 한 2분 이내였던 거고, 그 뭐 배경음악까지 다 집어넣었던 거고요. 이걸 이제 듣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에다가 마을 아카이브 치면은, 그 아마 그 첫 화면에서 아마 볼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여기 보이듯이 6개 정도 의 음성 콘텐츠가 됐던 거고, 올해 봄부터 더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어 큐레이터 양성 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단계가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 대부분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연기가 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제 100% 온라인으로 여기에 있는 과정들을 100% 줌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행 상품, 최근에 만든 여행 상품 중에 또 쌍리단길이라고 있어요. 뭐 리단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 처음에 그 경리단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송파의 송리단길, 그 다음에 망원동의 망리단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땡리단길로 되게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도봉구에 있는 쌍문동의 쌍문역이죠. 여기가 쌍문역인데요. 쌍문역에 있는 쌍리단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쪽이 쌍문동이고요. 이쪽이 창동이에요. 근데 이쪽 지역을 쌍리단길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창리단길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쪽 상권이 이쪽에 먼저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1988이라고 하는 그 미디어의 영향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쌍문동 동쪽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건데, 이쪽 지역이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음식을 만들어서 뭔가 저 상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그럼 어디에서 시작할까? 아주 상권이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권이 있는 잠재적 상권이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하자라고 선택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골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어 있는 것이 쌍리단길이고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쪽 지역이 옛날에 그 공장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샘표 간장 공장도 있었고 이쪽에는 막걸리 공장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역 그 향토 학사라고 하는데 이쪽 동네에 학사가 3개나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학사가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은 거의 없는 게가 많은데 도봉구에는 굉장히 많은 학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임대료가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이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학사들이 있어서 대학생들이 많아서 이 쌍리단길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코스들로 해가지고 마을 여행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여행도 그냥 뭐 단순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색다르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하니까 참가자를 모집한 다음에 참가자가 특정이 되게 되면 이들에게 키트를 보내줍니다. 요즘 뭐 그 키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키트 안에는 여행지 사진 엽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행기 티켓처럼 요즘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 여행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 이제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각 가정에 이제 배달을 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는 엽서도 있지만 책자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여행지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여행 진행을 하는데 여행 진행도 그냥 해설사의 어떤 단순히 해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2명, 3명당 한 사람의 어떤 그 해설사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골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이분이 그 탐방을 통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들을 영상으로 담는다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담아서 이것을 디지털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의 상황을 여행의 어떤 모습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카이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쌍리단길이라고 하는 이제 골목 콘텐츠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3년 동안 꾸준히 관리를 하게 돼요. 그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뭐 카드 뉴스들도 보내주고 지역에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여행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주고 3년 후에 왔던 장소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모여가지고 그동안 3년 전에 어떤 그 디지털화했던 녹화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사진을 찍었던 이런 것들도 인화를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타임캡슐인데요. 약 캡슐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이제 남산 타워에 가면 있는 건데, 요 타임캡슐이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서 이제 굿즈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참가자에게 3년 전에 봤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어떤 변화된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순히 마을 여행일 수도 있겠지만은 도시의 어떤 발전되는 과정들을 관찰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 타임캡슐 쌍리단길 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상품을 지금 거의 막바지 단계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개발되게 되면 아마 가을 때쯤에 아마도 판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제가 준비한 이야기들도 거의 다 막바지에 되는데요. 이야기가 좀 어렵진 않은가 싶은데요. 혹시 요 사진에 보이는 요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영화죠? 어, 그래서 그 영화 처음에 보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어떤 과제를 맡게 돼요. 교수가 무슨 과제를 냈냐면은 너희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이 과정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 뭐 가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은 이걸 하다가 여기 이제 정릉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역사학자가 또는 뭐 민속학자가 지역학을 따로따로 이제 구분해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구분선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제 무의미해졌던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어떤 자원들을 묶어서 이것을 관찰을 하고 이것을 또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보면 이제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 문화원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대부분이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최근에 또 되게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분권 시대, 그 다음에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를 하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로컬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는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이 아닌 뭐 지방을 뜻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이런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공간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역에 예전에 없었던 이런 공간들이 새로 생긴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것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도시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보면 이 한 50년 정도의 이 과정들은 대부분 이제 잊혀지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이곳에 뭐 거대한 아주 큰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이것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또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기록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뭐 기록이라고 하는 활동 자체도 만족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여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보면 뭐 책으로 보고서를 하나 만들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기록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자원으로 만들고 이 자원을 다시 관광 자원화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민들의 마을 참여하는 그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낯선 곳에 가서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도 여행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날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눈을 가지는 거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우리 지역, 우리 동네의 어느 곳도 어떤 여행의 새로운 눈을 보게 되면 새롭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면은 뭐 해외에 나가고 동남아시아 가고 아니면 지방에 경치 좋은 데 가도 물론 여행이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들 기록화된 것을 개발하고 이것이 또 관광 자원으로 됐을 때도 충분히 여행 자원,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의 관광이라고 하는 꽤 길고 이해가 안 갈 것 같은 이 어려운 단어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가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하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지역 기반 관광은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이것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산업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은 이제 막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할 수 없는 일은 아닌 거죠. 충분히 할 만한 일인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 뭐 이렇게 쭉 해서 조금씩 이 마을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개념들을 제가 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것도 국내 관광 정책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유기적인 관계들을 이해를 하시면 지역에서 마을 여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개념들을 좀 어려워서 나는 뭐 남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만남이었죠. 첫 만남이었는데 좀 지루하진 않았는지 생각이 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